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공공교통과 기후정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공공교통 네트워크 상철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토크쇼라고 쇼라고 붙여놔서 그런지 분위기가 붕붕 뜨고 좋네요. 사실 기대했던 바입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준비하게 된 배경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체감하고 있지만 최근에 교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지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옆에 상현님도 그렇고 교통과 관련돼서 활동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관심도 늘어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 어떤 궁금증이냐면 소위 이제 주체와 관련돼서 왜 교통 운동의 주체라고 하는 것들은 더 만들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이용수 동지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맨날 김상철 가고 맨날 이용수 가고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교통의제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다 있는 주제고 또 기후위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단순한 수단이거든요. 일단 내일이라도 자가용 이용자 한 명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 한 통행량이 줄어서 그만큼의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든 방법론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확산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활동 자체가 이게 그 생산자인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빼고는 이 교통운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는 그 정책이 실제 계속 지속 가능하고 또 현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강연이나 이런 내용의 방식이 아니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교통, 특히 기존의 대중교통이라고 불려왔던 것을 공공교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좀 청해 듣는데 특히 이제 각각의 현장에서 듣고 또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꺼내보려고 이런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뭐 기후위기와 교통정책이 갖고 있는 내용상의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가 약간 좀 헐겁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대신에 실제로 교통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전 질문을 미리 다 보내드렸고요. 사전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다루면서 진행을 해볼 건데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을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자연스럽게 좀 끼어들어서 질문도 또 해주시고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패널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소개시켜드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저기 남원철 동지부터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아시겠지만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매 순간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인 지금까지 어떤 이동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어디서 뭘 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좀 덧붙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원철 동지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지하철 노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철인데요. 근데 제가 어떻게 경로를 왔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서 제가 좀 부끄러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가장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그런 일을 그렇게 왔거든요. 저는 부산에서 왔고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사무실 갔다가 부산역까지 가서 KTX 죄송합니다. 그 철도 노조 파업 집회에 참여했다가 다시 또 시효에 오늘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다시 부산역에 왔다가 그렇게 다 지하철 이용했거든요. 그 KTX를 이용해서 다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대중교통이 탄소 배출량이 적다고는 하지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다음 되는데 보면 오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에서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저희가 노조에서 올 2월 대의원대회에서 공공교통을 의제로 삼는 투쟁을 하는 걸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쭉 그 일을 담당해서 지금까지 다른 업무와 함께 공공교통 또는 교통정책 지역의 다양한 연대 단체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남원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원입니다. 공공운수 노조 부설 연구기관이고요. 교통 부분은 한 10여 년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노조 사무실에서 602번 버스 타고 여기서 와서 좀 다른 분들 좀 온 김에 여기서 법률원에서 좀 몇 분 뵙고 남우철 우리 수석님하고 같은 말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오신다길래 또 반갑게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12년 정도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가 제일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사실 교통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좀 단연적이고 그렇게 주목을 좀 받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선거 때 잠깐 바쁘고 노조 좀 활동할 때 바쁘고 그렇게 좀 한가했었는데 작년 9.15가 터지면서 정말 저는 물 들어온다는 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정말 물이 많이 들어왔고요. 제가 그 토론이라든지 강연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 올해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벌써 30분 넘게 했더라고요. 물론 김상희 동지를 더 많이 했겠지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부산도 그렇고 오세훈 사실 날림이고 조선이긴 하지만 또 65,000원 월 정액제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오늘 정말 제가 이런 기사를 처음 봤습니다. 민주당이 그보다 교통요금 관련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정책위원장이 3만 원 그 청년 패스도 얘기했고 그리고 그 얘기했습니다. 교통요금 인하는 시대 경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관심도 없다가 분위기에 와서 그냥 숟가락 넣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만큼 분위기가 좀 변했던 거죠. 그리고 독일도 그렇지만 프랑스가 49유로를 내년부터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49유로는 우리처럼 서울 쪼잔한 서울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49유로입니다. 그러니까 고속철 빼고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49유로 우리나라 또 65,000원 정도였는데 걔네들의 그 물가 수준이라든지 GDP 수준을 보면 거의 3, 4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한 5만 원 정도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시대가 도래한 거죠. 스페인은 지금 올해까지는 하지만 더 나아가서 고속철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한 2년 사이에 정말로 세상이 변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정세를 잘 타고 정말 이에 조응하면서 오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늘 민주당의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 드렸던 거는 정말로 제가 바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후 환경에 당에 계신 분들, 활동가분들이 교통에 관심 가져주고 그 흐름이 계속 이렇게 타고나면서 좀 이 자리에 있었고 보수 정당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서 아마 대중 흐름이 앞으로 진행될 것 같고 그 속에서 좀 같이 연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제 인사 이 정도로 하고요.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교통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집에서 나와서 테르닉구역이라는 곳에 지하철역에 가서 9.23 김정일 포스터를 좀 붙이고 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성명서 썸네일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네, 근처 카페에서 일을 좀 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그 버스를 옮겨 타고 여기에 왔습니다. 오전에 여기서 이제 9.23 기후정의 행진 집담회 기자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많은 멤버들과 오전에 여기 있다가
네, 일을 하러 이제 동묘앞 쪽으로 갔다가 사실 오늘 간담회를 살짝 잊고 있었어요. 막 일을 처리하다가 급하게 그 6시 반쯤에 이 일정을 기억하고 나서 바쁘게 왔는데 생각보다 늦지 않고 또 저보다 늦는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저는 이제 9.23 기후정의 행진에서도 이제 홍보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을 하면서 기후 운동에서 이렇게 교통 의제가 부각된 적이 있었나 굉장히 새롭게 느끼고 있고 9.23 기후정 행진 조직위원회에서 내는 입장이나 성명 이런 것들이 공공교통도 있고 또 철도 이쪽도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새로운 기분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이렇게 교통운동을 하고 있을 줄이야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기후 활동가로 활동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 초에 오늘 아직 안 오고 계신 그 버스 노동자들께서 그 사모펀드 문제를 지적하면서 버스 공영제를 요구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서울시청 앞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철님이 불러서 연대 발언을 하러 갔다가 그렇게 공공교통 운동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모두의 이동권과도 연결된 일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고, 또 전작년 동지들이 그때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 정책이 대체 우리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는지, 공적인 책임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는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질문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교통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세미나 자리라든지 강의 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듣는 것이었는데,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또 이 의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활동 운동으로 풀어낼 줄은 잘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요금 인상 발표가 나면서 또 서울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오히려 다른 도시들처럼 대중교통을 인하하거나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많은 시민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 공공교통을 확충하는 운동을 대중운동으로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이 연구를 오래 해오시고 또 공공교통 계속 이야기하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유가 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바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바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이야기들을 시민들에게 제안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좀 같이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서울 시민들 6,500명 이상이 서울 시민들 이외에도 경기 주민들도 계셨지만 6,500명 이상이 이 사안에 공감하면서 교통요금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교통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이제 서명을 해주셨을 때 이건 되는 이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사실 함정 질문이었어요. 아마 주변에 있는 이제 동료분들 혹은 가족분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해보면 나타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이동을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목적지 중심을 연결하지 그 목적지와 목적지 사이에 있는 수단을 잘 얘기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점과 점을 점프 뛰듯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선으로서의 이동 수단이나 내지 이동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가깝지만 멀 수밖에 없나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이런 그 일반적인 관념이나 혹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동에 대한 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질문을 던져봤는데 확실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네요. 처음에 우리 남원철 수석님 얘기하실 때 목적지 중심으로 얘기하길래 아싸 걸려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딱 지하철로 갔고요 하고 딱 깔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교통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고 되게 보편적인 거지만 오히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연 생산물이랑 좀 그러니까 자연 그랑 좀 다르지만 공기나 물 같은,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공기나 물 같은 것이 결국 이동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남과 만나는 모든 과정이 다 이동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교통 활동을 하면서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의제가 공공교통이라고 하는 의제와 만나서 폭발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서 이제 상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2015년에도 서울시가 교통요금을 올릴 때 그때 비슷한 서명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 5대5 정도의 서명이었어요. 그러니까 5가 소위 이제 그 노동조합 등 혹은 정당이나 그런 데처럼 어쨌든 조직되어 있는 단체를 통해서 서명을 받을 수 있었고, 절반 정도는 그냥 무작위 거리 서명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거리 서명 자체는 아예 되지 않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거리에서 뭔가 서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거의 되지 않았고, 대신에 조직된 그러니까 조직된 단체에서 오는 것은 한 3분의 1,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각 자치구 단위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을 기후시민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생활 단위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서명지를 작성하셔서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결국 시민들과 우리 의제가 만나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밖에서만 그렇고요. 실제로 전통적으로 공공교통 관련된 운동을 해왔던 단위로 돌아가면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공공교통 네트워크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사실은 모여서 안건으로 기후위기를 다루는 것 외에는 일상적으로 별로 하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랑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개개인이 활동하시는 공간에서, 이를테면 뭐 이용수 동지라면 사회공공연구원이라는 곳이 될 거거나, 아니면 더 넓게는 공공운수노조라는 것이 될 텐데요. 아니면 상현님이라면 중랑마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역이 될 건데요. 일상적으로 기후위기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진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얘기가 되는지, 특히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내지는 경험과 연결되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기후위기가 어떻게 이야기가 되나요? 누구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돌립니다. 그게 편하신가요? 좀 약간 이런 순서가 도정이 될 것 같은데. 역시. 그러니까 제게 질문 먼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지금 아마 이제 김상철 동지가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현재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노동조합이라는 아주 이제 작은 집단을 들어가서 보면 기후정의행동에 뭐 행사가 있다는데, 기후정의 동맹에 뭘 하자고 하는데, 사진을 찍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전달해서 각 지구 현장에 찍게 해야 돼? 이번에 집회가 있다는데 몇 명 갈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기후정의와 관련된 모든 대화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사실은 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업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또 제가 속해 있는 가족, 아니면 다른 친구 집단 이렇게 가서 보면 저는 주변에 대부분 좀 이렇게 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과 좀 많은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환경운동, 여러가지 뭐 기후운동, 여기 포함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뭐 정당도 그렇고 하니까 얘기를 해보면, 또 우리가 기후정의행동을 하고 있고 이걸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이게 어떻게 나한테 다가올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좋은 의미, 의미를 더 이제 이게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 정책의 문제가 포함해서 기후정의라는 말을 썼지만, 또 한편 이것이 우리를 좀 소외시키는, 너무 멀리 가 있는, 어쩌면
나의 책임이 조금 더 벗어나 있는. 예를 들면 환경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쓰레기 버리지 말자, 일회용품 쓰자. 여기에 조금 이게 아주 미시적이고 이게 어떤 역할을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걸 좀 배제하고 말씀드리면 나의 어떤 행동이 좀 구체화되는데 여기 행동은 좀 구체화된 행동이 그때 비해서 좀 멀어져서 편해진 것 같은 느낌. 네, 아주 그냥 리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좋네요. 네. 제가 사실 그 동네 주민 감성과는 살짝 거리가 있는 활동가 감성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게 될 것 같고, 그래도 동네에서 기후 위기를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제로 웨이스트라든지 환경 문제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라 하면 2019년 이전을 말하는데 기후위 그레타 툰베리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캠페인을 해야 된다,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환경 보호라든지 노플라스틱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들이 주였는데 2019년부터는 좀 동네에서부터 기후 운동이 조직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 생협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이 우리의 일상이 기후 위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개인의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바뀌고 그리고 이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또 이게 또 서울시도 이제 정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게 잘못된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항해야 하는 문제라고 조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도 말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역행하는 정책들을 계속 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일상에서부터 정치 대응의 문제를 이렇게 좀 조직되기 시작했던 것이 2019년,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네에서 제가 기후위기를 얘기를 할 때 활동가들은 좀 그래도 기후위기를 하면 어떤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래도 남에게 자신있게 조금 이야기하기 시작한 단계인 것 같은데 아직도 기후위기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거나 또 그걸 또 얘기냐 아는 얘기인데 또 하냐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집을 어떡할 거냐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자기가 겪는 문제를 기후위기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예컨대 지역에서 돌봄 일을 하시는 분들 요양보호사로서 구에서 이렇게 일을 받아서 위탁해서 긴급 돌봄 같은 것들을 한다고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이제 비가 여름에 많이 내려서 지하 방에 물이 차서 곰팡이가 막 피어 있는 그런 집을 청소하고 또 집수리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게 기후위기 영향으로 좀 더 많은 그 열악한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걸 기후위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후위기가 뭐가 문제냐? 원래 이렇게 삶이 힘든 건데 원래 이렇게 인생이 사는 게 힘들고 삶의 현장이 퍽퍽한 건데 기후위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생활에 고통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기후위기가 연결이 되고 더 삶의 위기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좀 이야기하면서 이 세부 영역들을 기후위기 문제라는 큰 틀에서 같이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 지역에서 주거나 교통이나 이런 큰 기후위기 관련된 되게 큰 그 분야들의 일들이 우리가 이건 정책을 제안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 법률로 탄소중립 무색성장 기본법 이렇게 제정돼서 서울시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지역사회도 또 자치구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정책 대응의 문제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도 같고요. 탄소 중립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말을 별로 익숙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컨셉의 그뭐 토론회나 강의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고 제가 좀 살아온 제가 서울로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일단 뭐 정말 이전보다는 그래도 제가 노조에 소속있고 활동가들하고 뭐 같이 이제 지내고 있는데 더 기후 위기 관련해서 더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더 얘기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공공교통이란 말도 사실 저도 그 활동 이쪽 연구를 하지만 공공교통에는 사실 입이 잘 안 붙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대중교통 하다가 의식적으로 한 1, 2년 사이에 공공교통 일이 말이 붙었고 또 이 얘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0년 그러니까 올라와서의 그 1년 2년들이 좀 기억이 나요. 그때 기억하는데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진짜 처음 올라왔을 때는 저희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에어컨 산지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에어컨 없이 지냈는데 점점 더 더워지고 올해는 정말로 더 덥고요. 근데 그게 좀 느껴지기 때문에 기후 문제가 더 있다고 느껴지는데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오히려 더 이 기후 문제가 더 좀 전면화되고 밖에서도 공공교통이라는 말을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데 오히려 제가 요즘 좀 약간 고민일 수 있는데 좀 밖으로 사실 좀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노조의 노동조건 문제라든지 교통 관련된 어떤 이슈라든지 그 부분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좀 활동도 했었는데 오히려 기후 위기 문제가 교통하고 접점이 되는 순간부터 해서 오히려 더 저는 이제 밖으로 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한 30번의 그 교통 관련된 강의나 중에서 대부분이 진보정당하고 기후 환경 단체 지역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노조회가 주최한 기후 관련된 그 토론회라든지 교통 관련 토론회에서는 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한편에 이 외부에서도 이제 교통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물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막상 이 물을 혼자만 접고 있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의 오히려 더 그 부분을 같이 못하고 오히려 노조하고의 이런 연계성이 더 떨어지는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이 들고 있고 사실 이 부분들이 아마 제 고해성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풀어낼 숙제일 것 같고 이 괴리를 어떻게 할까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기용 부장도 얘기하셨지만 밖에서는 기후위기 문제 어쨌든 이게 좀 뭐 약간 허상이든 좀 과대 포장이 됐든 정말로 더 얘기가 되고 그 속에서 교통 의제가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조는 좀 둔감해지고 있고 제가 그 속에서 노조에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지는 상황에서 물론 뭐 저의 능력이라든지 저의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괴리가 저는 느껴지고 있어서 한편에는 반갑면서도 한편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될까의 문제 사실 그게 또 교통요금 문제 대응에서도 또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좀 풀어야 될 숙제 그리고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후위기의 교통 부분이 또 확장되기 어렵다는 부분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어려운 문제고 저도 뭐 답은 모르겠지만 요즘 들은 이제 오늘 토크쇼가 제 고민에 대한 그거를 좀 풀어는 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예, 사실 지금 각 얘기를 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기후위기 운동, 특히 공공교통 영역에서의 기후위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쉽게 당위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얘기는 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 운동 영역이 됐던 아니면 이제 노동조합 운동까지 포함하는 그런 운동 영역 내에서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로 취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래서 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알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되묻기 되게 쑥스럽습니다. 정말 아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거 묻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도 공공교통 네트워크 자체가 어쨌든 노동조합 기반의 시민사회 단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굉장히 많은 이제 노동조합 관련 관계자분들이 계시는데 재밌게도 작년 올해까지 포함해서요 기후 위기 주제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만나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제 당위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요즘에 뭐 기후 위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운동이 있나? 사실 이제 이런 태도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그럼 과연 나한테 그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를테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다 상대로 해서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동료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가로치고 시민이라고 부르는 대상들 혹은 동료 활동가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조합원들이라고 하는 대상한테는 나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을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철 동지라면 이제 그 부산 지하철에 있는 조합원들을 한 100명 혹은 200명 정도 이제 조직해서 기후정의 행진에 나와야 돼요. 이제 이걸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영수 동지는 버스 본부에 가서 이제 버스 조합원들한테 이 얘기를 꺼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말을 문을 열 건지 이 두 이야기를 좀 청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두 분 말씀하시는데 하나 증정하셔야 되는 게 저희 노조는 두 번이나 오셨죠? 네. 그렇죠. 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지역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조합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조합 간부를 포함해서 그걸 올해 두 차례를 했었고 기후 정의와 공공교통을 연계하지 않았지만 그 공공교통 또는 무상교통과 관련해서도 김상철 동지, 이영수 동지도 꾸준하게 그건 가장 올해 전에 했던 거는 저는 이분 두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저희가 그날 딱 4월 16일이었어요. 예, 그날 제가 무상교통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꾸준하게 했는데 이 말을 사실 드리는 이유는 공공교통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는 노조는 아직 기후정의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교통을 얘기를 하기 전제로 구조조정을 얘기해 왔었거든요.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을 반대해야 된다. 당이죠, 이것도. 저희도 10월달에 파업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구조조정 반대입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2월달에 대연대회에서 그 나름의 오랜 시간 묵혀왔고 공공교통 이제 전환이라는 게 서로 이제 그러니까 집행부가 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공감 속에서 국민 그러니까 논의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의 사업을 잘 잡은 거죠. 그리고 공공교통 전환은 향후 그동안 우리가 노동조합 지난 20년 동안 제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외쳤던 게 구조조정 반대였다면 사회 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반대였다면 이제부터는 공공교통을 가지고 공공성 강화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기후정의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후정의 우리 활동을 올해 하고 내년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조합원들이 이걸 이해. 사실 저희가 5,200명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 모두 다 이해시킨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름 내부에서 이게 하나의 노동조합이 당연히 해야지.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반대했다. 저희 집회가 있는 공공교통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 플래카드를. 예. 그럼 여기 한마디 더 나면 기후정의가 되겠죠. 이거는 조금 저희가 공공교통을 통해서 기후정의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질문에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해야 되는지 지금 다 안 풀고 나중에 풀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급 조절까지 시작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기후 위기에 공공교통은 정말 절대적으로 유리한 주제죠. 당연히 기후 위기면 공공교통이
확대돼야 되는 거 그럼 노동자들도 좋고 왜 노동자들은 근데 공유교통 문제를 기후위기 물 들어올 때 왜 못하느냐 사실 이게 좀 그 부분에 큰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수석님 말씀하셨지만 뭐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아직 기후 위기까지 문제까지 가지 못했고 이제서야 대중교통에서 공공교통으로의 전환 관련해서의 노동자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정도 와 있다. 근데 이제 기후 위기는 더 상층의 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못 가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공공교통을 이제 생산자로서 누가 이용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접근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중교통에서 공공교통에 전환하는 것은 대중이라는 것은 그냥 때 개념이고 진 개념이거든요. 사람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그런 짐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냥 제 시간에만 이동시키면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죠. 공공교통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성별, 나이, 계층, 소득 문제 뭐 이런 다양한 이 계층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오랫동안 좀 무감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저도 그렇지만 생산자들이 뭐 요금 문제 관련해서도 뭐 제가 최근에 페이퍼 발표했지만 요금 문제에서 제일 피해자는 여성이고 그리고 저소득 계층이고 그리고 청년들이거든요. 제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조사해 보니까 여성들은 인상하기 전에 10만 원 35세 청년 여성 미만 청년들은 10만 원 이상의 그 부담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노인들도 다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분에서의 그 좀 더 공감, 좀 낮게 얘기하면 공감이고 그거에 대해서의 이해,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공교통을 더 대중교통 공공교통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더 쌓아야 될지에 대해서의 그런 게 발달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큰 게 좀 더 나가면 사실은 노조라는 게 자기에 있는 지역뿐만 자기에 있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넘어서는 또 국가 전체적인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좀 더 의식이 더 높아지면 제가 최근에 이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뭐 김상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지역은 버스가 6시, 7시에 끊기거든요. 저런 지역은.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개인교통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일정이 결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서울에 살아서 그렇지 내가 내 일상을 위해서 교통이 존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역으로 가게 되면 내가 그 버스 마찰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이분들은 나 정말 시내 한 번 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왜냐면 이거 6시 마치면 못 가. 그리고 한번 시내 가려고 하면 어머니야 차 있는 사람들한테 뒤붙어야 되고 그것도 싫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그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지역 버스 교통이 거의 망했거든요. 그리고 버스 터미널도 없어지고 그래서 자동차들 많이 사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큰 이슈들이 제가 지역의 교통을 알려고 지역 신문들을 많이 검색하는데 요즘 주차장 확보가 제일 큰 반환입니다. 지역들은. 왜냐하면 자동차가 늘어나는데 찾을 데가 없으니까 자꾸 지역에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예산 늘려라. 정치인들이 그걸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공유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소외가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또 이용 사람도 약차하고. 그러면 이제 이 공공교통의 노동자들이 자기 어떤 사업장을 넘어서 전체적인 교통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전국에서의 노동자나 이 사람들이 이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공공교통이 더 확대되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 확대돼야 되고 그리고 국가 전체로 확대되면 이게 다시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더 많은 1인당 교통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절대치는 소리 높지만 이분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1인당은 더 많이 높아지고 통계는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준이 이게 좀 논리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 수준을 단계를 못 밟고 있는 거죠. 저도 이 얘기를 10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 최근에서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역에서 서울만 보고 있다가 최근에 지역 문제, 전국 전지 교통 문제를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순간에 갑자기 되는 건 아닌 거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게 필요한데 우리 자꾸 이제 뭐 노조 얘기해서 그렇지만 좀 그게 사고가 멈춰 있게 보이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확대시킬 수 있을까의 문제는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외부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고민했기 때문에 빨리 이게 입력이 되고 아웃풋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본 노조는 그게 좀 이게 안 나와요 사실은. 옛날에 굳이 좀 쉽게 얘기하면 민주화 때 뭐 민영화 반대라든지 민주화의 노동조정에서 이게 좀 머물렀던 거고 그나마 부산 지하철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공교통까지 어느 정도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갔는데 이조차도 기후 위기를 또 점프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까 하는 문제를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이 기후 위기 교통 문제 이슈가 될 때 이걸 어떻게 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좀 많은 노력과 대화와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도섭씨 얘기했습니다. 네. 예, 일단 사실은 이제 두 분이 노동조합 기반에서 왜 기후 위기라고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교통이라고 하는 문제 사이에 약간 이제 비약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라면 사실 이거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버스 준공영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을 우리 상현님 같은 경우는 아마 버스 준공영제를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주면은 어느 정도가 걸릴 것 같은지 궁금한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요금을 매개로 하는 이 최근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시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잡한 데 다다르기 위해서는 좀 괜찮은 입구를 찾는 문제랄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옆에 계신 상현님은 그 1만 원 교통패스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내내 교통요금 인상 반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요금을 좀 매개로 해서 접근하는 어떤 교통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어때요? 일단 아까 얘기하신 중공영제 소개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엄청 짧게 얘기하거든요. 돈을 서울시가 업체에 지원한다. 근데 관리 감독이 안 된다.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그 돈이 업체에 간다. 우리 세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모펀드 문제가 좀 그 중공영제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낯설고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는 요금 얘기했을 때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고 모인 그 활동가 그룹에서 요금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까다로운 문제인 게 기후정리 운동, 기후위기 대응 운동안에서도 전기요금에 관해서는 특히 화석연료로 발전이 되는 전기요금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올리지 않고 그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직 논쟁이 되고 있고 해서 이제 가격을 무조건 올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데 처음에는 동의를 하진 않았었어요. 활동가 그룹에서. 다만 이게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 물어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서울 지역 기후 활동가들은. 그래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되게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거 요금을 올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요금 구조가 어떠하고 요금을 만드는 이 제도가 어떠하고 또 그 제도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보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상철님도 그 섭외해서 이제 세미나 모임 집담회 같은 것도 가지고 또 이영수 연구원님이 발표하신 그 연구 자료 같은 것도 들여다보면서 과연 진짜 요금 인상이 필요한 문제인가 이렇게 짚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데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기후위기 대응 문제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게 중요한데
이 요금을 인상하는 게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목표와는 반대 방향의 이 조치구나라는 인식들도 생각보다는 되게 쉽게 공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공공교통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더 꺼내기가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쵸. 그 생각보다는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뭐 저항감이나 부담감이 없었다. 물론 이제 각각의 특성들이 있겠지만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는 교통요금 이슈가 그런 이슈였다고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그 이중적인 어떤 체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게 기후위기 대응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참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노동조합에서는 공공교통과 기후위기를 이어붙이는데 이제 비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용자들 관점에서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이미 있으니까 사실 이 기후위기와 공공교통이라는 의제가 확대되고 확산이 될수록 마치 이 생산자들인 노동자들은 그 논의를 못 쫓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일종의 착시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약간 다른 맥락에서 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종의 우선순위의 문제랄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넘어져서 무릎이 깨진 사람한테 너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 몸이 약해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겠죠. 일단 빨간 약을 발라줘야 되는 거죠. 한창고를 붙여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통 현장이라고 하는 게 늘 장기적이고 큰 문제보다 단기적이고 아주 작은 문제에 집중해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거는 버스를 보면서 느끼거든요. 왜냐면 작년만 해도 버스 노동자들이 싸우는 주된 논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점심값 식대였나요? 실제로 그거 갖고 싸웠습니다. 식대 단가를 높여달라 이거 갖고 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격차라고 하는 것들이 좀 너무 느껴져서 그래서 뭐 오시느라고 지금 이게 무슨 맥락이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조합원들과 기후 위기 문제나 이제 이런 것들은 진짜 하는지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 혹은 뭐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지금 버스에서 가장 급한 문제가 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하면서 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도착한 원인은 민주노총 임시대회에서 오늘 중요한 안건을 상정을 했죠. 정치 방침 관련된 문제인데 동지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좀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민주버스본부 서울 지부장을 맡고 있는 차재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성철 동지가 말씀하셨던 맥락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눈치로 좀 알 것 같아요. 버스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버스의 현장의 노동자는 지금 대부분 다 어려운 노조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민주노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저희들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장의 노동 조건 관련된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후위기라고 하는 부분과 공공성 확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어떤 내부적 토론이라든가 고민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있죠. 동료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으나 불과 한 20년 전의 대중교통과 현재 대중교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엔진이 앞에 있는 차가 있었어요. 예전에 프런트 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중교통 내부에서 담배를 피울 시절이었어요. 승객들도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당연히 에어컨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그 당시에는 에어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기사들만
앞에다가 조그만 선풍기 하나 설치해서 본인들만 그나마 조금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운행을 했으나 승객들은 대부분 다 만원 버스에 땀 삐질삐질 흘려가 탔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덥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 승객 다양한 노선이 있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어요. 버스를 타는 것도. 근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그때 날씨와 지금 날씨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버스 노동자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얘기를 하면서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에어컨이 고장나면 차를 세워야 될 수밖에 없다. 운행을 못한다. 근데 이게 버스뿐만이 아니었죠. 지하철, 그러니까 지금 1호선이라고 표현하는 1호선 또한 선풍기만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후위기 관련된 부분의 관점에서 요즘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장의 문제점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갔을 때 갑작스럽게 날씨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춥거나 이랬을 때 아 이거 또 인간들이 자연 파괴해서 이렇게 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의견적이 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후 위기가 과연 어떠한 문제점에 의해서 발생됐을까 이런 거는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토론하거나 깊게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강화라는 부분이 결국은 대중교통을 확장하고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 위기, 그러니까 기후위기하고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0일이 넘게 소속노동청사 앞에서 지금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현장의 노동 조건을 바꾸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이 정치인들의 이 주쟁에서 나오는 그 뻔한 거짓말들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이게 꼭 그 운영 비용의 절반뿐만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최소한 그래도 방어적 논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면서 잠깐 그 주제 관련된 곳을 보다 보니까 이 버스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는 거지만 그 사모펀드가 지금 버스 중공운전 사업장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버스 노동자들은 사모펀드가 운영을 하고 난 다음부터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원인이 그 버스 중공운제가 그 2004년도에 시행이 되고 나서 실제로 그 전까지에 대한 운영 방식이 중공영제 이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용노조를 통해서 현장을 탄압하고 어용노조를 통해서 디펜스 치는 거예요, 이들 사업주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시민들의 입장과 노동자들의 입장을 갖다가 조금 더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좀 편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아끼는 것이 본인한테는 실익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사업펀드가 들어오는 사업장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에서 만들어둔 기본적 매뉴얼을 지킴으로써 기본 이윤 외에 성과 이윤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더 받아먹는 게 본인들한테 이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구 사업자가 운영했던 방식과 조금 달라집니다. 그 첫 번째가 낙후된 건물을 보수하는 형태. 그리고 과거에는 연차나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못 썼던 부분들을 조금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제에 관련된 부분도 과거보다 좀 좋아지고. 그러면 현장 내에서 당연히 사모펀드가 운영하니까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모펀드가 이걸 인수했을 때의 목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민 세금으로 보존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보조금을 본인들의 이윤으로 챙겨가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게 다 그런 부분으로 착시효과부터 가려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운영자가 운영했던 노동 현실과 노동 조건의 현실과 사업펀드가 운영하고 있는 노동 조건의 현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시에서 이 저상 버스, 시외드 버스, 그리고 지금 더 나가서는 이제 전기 버스, 더 나가서는 수소 버스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기 버스 지붕의 배터리가 한 200여 개가 있어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뭐 지붕을 캡을 뜯어보면 배터리가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연구소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생산할 때하고 폐기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버스가 운행이 됨으로써 당연히 매연이 들나오니까 당장의 모습에서는 환경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폐기 처벌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환경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전기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대량으로 도입해서 운행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이게 뭐 자연을 살리는 길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도 향후에 조금 더 제가 그런 부분 속에서 많은 거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 또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이런 기회가 다시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왜 자기 소개는 안 해주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했습니다. 예. 사실 아까 이제 요금 얘기하다가 이제 그 우리 차재만 지부장님 오셔서 이야기 좀 넘긴 거고요. 사실 이제 요금 이야기 하면은 듣고 싶은 게 있죠. 왜냐면 서울의 기후동행 패스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동백전이라고 동백패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서울보다 더 인심이 좋습니다. 서울은 65,000원인데 어쨌든 부산은 45,000원에다가 45,000원까지 리펀드를 해주는 지역화폐로 리펀드를 해주는 방식을 설계를 했고요. 그 8월 1일부터 아마 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 이 얘기를 바로 하기보다는 요금과 관련된 얘기를 짧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씩은 저희 얘기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완급 같아요. 조절? 네, 알겠습니다. 이제 3월 29일 날 이제 동백 패스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45,000 이상을 사용을 하면 9만 원대까지 이제 동백전으로 지역화폐로 환불해주는 제도였죠. 근데 그 무렵에 대중교통 통합 할인 제도가 논의가 될 시점에 부산에서는 한편에서는 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서울도 그랬거든요. 3월 28일 날 저희가 토론회를 같이 했었죠. 그때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를 그러니까 무제한 할인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고 요금 할인은 좀 중단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했는데 다음날 갔길래 이거 뭔가 부산은 좀 변화가 있는가? 요금 인상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전국에 최초로 무제한 이제 할인 제도가 패스가 생기는구나 이런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지하철 노조에서 요금 인상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다른 재단체와 함께 저희가 기자회견을 여러 번 하고 집회에서도 메인 구호가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였거든요. 외부에서 또는 조합원조차도 왜 노조들이가 요금 인상을 반대하느냐 따지고 보면 좀 웃긴 일이죠. 노동자들이 나의 사업장에 상품 가치를 올리겠다고 하는 가격을 그걸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어떤 합리성에서는 좀 어긋나죠. 근데 저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그 아주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여러 번 써먹고 토론회도 써먹고 저희가 조합원들한테 소식지도 내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했던 게 딱 간단해요. 요금 인상한다고 월급이 오르나? 아니거든요. 지금 요금 인상이 오르는 몰라요. 공공기관이니까. 근데 요금 인상하면 월급은 오를 수 있을지언정 사람은 잘릴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요금 인상하게 되면 결국 요금 인상한 만큼 효율화 항상 하는 거 있죠. 서비스 강화. 그러니까 노동 강도 강해지고 효율화되면 왜냐하면 너희도 자동차 내라는 거죠. 시민들 부담이 있으니까 노동자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연결고를 끊자는 거죠. 연결고를 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그래서 요금 정책을 가지고 수요 정책을 해서 승객들 많이 타게 하고 오히려 또 승객들 많으니까 노동 강도를 약해야 되니까 더 인력을 더 많이 뽑고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공공교통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그래서 좀 많이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금 인상을 반대하냐 뭐 이런 것보다는 요금 인상 이제 할 건데 10월 7일 날 노조 뭐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네. 물론 뭐 5,200명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동행패스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6월 29일, 7월 1일 날 그때 박영준 시장, 부산시장의 1주년 그 정책 이제 평가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교통 분야를 갔는데 제가 그 당시 요금 인상이 발표되기 전이니까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박준희 시장이 그래도 1년 동안 좀 내세울 만한 성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비록 부족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을지언정 이걸 우리 시민사회가 같이 해서, 왜냐면 시민단체 주최했으니까 해서 좀 더 잘 되게 하자. 이런 정책을 전국 어디에서도 안 돼. 우리나라에 제출했는데 이걸 잘 되게 하는 게 우리 과제지. 이걸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한 20분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또 더 욕을 먹은 게 있는 게 그러고 나서 문제점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기사의 대부분이 부산센터 노조 남순석이 동펜스에 대해서 아까 동펜스는 아주 다른 정책이라고 했다. 이런 기사도 나가면서 제가 약간 좀 많이 좀 곤란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또 괜찮은 정책을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요금 인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요금 인상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맞거든요. 또 두 번째는 특정한 은행, 부산은행이라는 거, 부산시가 있는데 거기만 지금 환급이 됩니다. 다른 데는 시스템이 보완이 안 돼서 안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내년에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부산은행을 밀어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시스템상 부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빨리 내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한계가 있지만 45,000이라는 기준이 높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도를 함으로써 뭐 K패스, 서울의 이런 것들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운동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지역적으로 이게 형성되어 가면서 그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쟤를 왜 안 해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개입해서 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응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계속 하고 다니는데 제가 서울 얘기가 되게 말씀 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지역에는 좀 박영시장이나 이런 데 대한 좀 뭐 정치 지형이 다르다 보니까 좀 굉장히 비판적인데 가장 어찌 보면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될 노동조합의 아주 좀 직책을 가진 간부가 이게 잘한다고 다니니까 제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은 정책이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뭐 한 달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적이 좀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찾아보고 왔죠. 13명이 지금 동기패스를 추가했답니다. 기존에 60몇만 장에서 20% 이상 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평가를 하기가 좀 힘든 게 저는 지하철이 직원권이기 때문에 요금을 안 내지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매일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버스와 지하철 타는데 8월달에 39,600원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3주 동안. 그러면 단순 수출계에서 해보면 52,000원 쓴 거거든요. 그럼 7,000을 환불받았겠죠? 근데 10월 6일부터 요금 인상이 되면 버스는 300원, 지하철은 350원, 지하철 150원 오르면 평균 한 20% 15%를 치면 이제 한 6만 원 정도까지 올 것 같아요. 그럼 15,000원 정도 할 수밖겠죠? 좀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카드가 60만 장이었는데 네. 10만 장 정도가 한 달 13만 정도. 13만 네. 장 정도가 한 달 정도도 추가 발행됐다는 거예요. 오,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네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 또 6만 5천 원짜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오세훈 시장이 그거 발표하고 옆에 있는 그 우리 상현 동지가 이거 우리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어떻게 결론이 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산 얘기 들었으니까 그 서울에서 요금 운동을 하셨던 우리 상현님이 65,000원 패스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같이 승리를 선언하자고 합의를 하고 우리가 요금 인상 반대 운동하고 또 1만 원 교통 패스나 뭐 3만 원 패스 이런 운동들이 부산
없이 받아들인 거다. 그런 정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입장 발표를 일단 했고요. 저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래도 이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놀라웠긴 하거든요. 안 할 줄 알았어요. 워낙 뭐 시민사회가 뭐 어떤 것들 해도 반응이 없고 그냥 계속 이제 하던 대로만 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짐도 없었고 뭐 노동조합이든 시민사회든 뭐 서울시가 이 패스를 도입할 거라는 조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압력이 생각보다 되게 컸구나. 운동이 힘들겠지만 또 세계적으로도 이런 그 교통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고 서울시도 이제 국제 그 도시 기후 관련한 이제 도시 간의 협약 같은 걸 그 그룹에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 있구나. 진짜 국제적인 흐름과 이 시대적인 정신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요금이 참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부산에 비교해서도 더 비싸고 게다가 요금 인상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응해왔던 입장에서 더더욱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할까. 또 오히려 교통운동을 하기에 조금 더 좋은 전국이 된 건 아닐까? 왜냐면은 그 요금 인상만이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는 사실은 어떤 대안적인 정책도 뭐 요금 인상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대안적인 게 가능하겠냐라는 어떤 무력감이라든지 안 될 거야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물살을 타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 보자, 뭔가 요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도 3만원 청년 패스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더욱 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뭐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 청년 이런 거 그룹 한정 두지 말고 보편적으로 10,000원 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희망과 힘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을 좀 보고 있는데 아마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까지 좀 청해 들으려면 준비된 질문에 지금 10분의 1도 못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기후위기 운동을 하시는 이제 다른 활동가들 동료분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또 아시겠지만 산업 분야에서의 기후위기 관련된 이제 산업 전환 의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가면 저한테 늘 질문하는 게 상대적으로 운수 산업의 경우에는 특히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참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전환 이슈가 있고 축소하거나 내지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공공교통은 늘려라라고 하는 거, 더 고용해라 혹은 더 확대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가능해지니까 오히려 훨씬 더 싸움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노동조합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죠? 라는 이야기를 저는 막막 듣거든요. 근데 제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두 분의 조합원께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싸움의 구호로 잘 등장하지 않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말. 저도 조합이긴 하긴 하는데. 알았어요. 잠깐만요. 먼저 하시고. 네. 일단 저는 또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제가 준비를 해왔지만 좀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거다. 이게 우려가 되는 거죠. 공공교통을 통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는 바빠지고 일이 많아지는 거다. 이게 사실 저희한테는 불협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공공교통 기후정의 어쨌든 이걸 좀 엮어서 다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예. 그러니까 공공교통을 얘기하면서 저희는 두 가지 우려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멤버를 잠시 딴 생각을 좀 까먹었어요. 네. 하나는 우리 내적으로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권에 좀 변화가 올까 하는 우려, 또 외부로 볼 때는 결국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 효율성이 강화되고 그 때문에 결국 외부에서 지금 현재 민자 지하철이 들어오듯이 결국 효율성은 불안정 노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단순한 수요 증가 측면을 한다면 이게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공교통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래서 대중교통에서 공공교통으로 단순히 대중교통의 수요 증가가 아니라 공공성이 들어가 있는 교통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서 이것이 수요로 증가돼야 된다. 맞죠? 그래서 그것이 또 기후적으로 가는 데는 결국 공공성이 하나의 연대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후적으로 가야 된다. 대충 이런 도식을 좀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하철 노동자가 공공성이라는 말 꺼낸 거는 뭐 그전부터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2003년도에 아주 많은 이제 시민이 이제 돌아가신 대우 지하철 참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지하철 노동자도 이제 참사를 입었죠, 겪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공성 구호가 좀 앞에 나선 것 같아요. 그때 공공성은 저는 그냥 단순히 얘기한다면 내가 살기 위한 공공성, 노동자가 살기 위한 공공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의미가 여기가 어떻게 안으로는 우리가 그냥 내가 직장에 와서 월급 받고 일하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도 한 변도 못하는 구조가 되는구나. 저는 그런 어떤 승차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왔던 거죠. 20년은. 근데 그 기간 동안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특히 뭐 2010년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여러 가지 위기 이후에 끊임없는 지금 10몇 년째 뭐 어느 정부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아무 관심 없어요. 다 똑같은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다 구조조정을 해야 자본에 그러니까 구조조정 계속 하고 그냥 계속 구조조정이에요. 뭐 사실 제가 직접 짜이기는 하진 않지만 모든 측면에서 효율화가 진진되면서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지하철도 풀도 파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공공교통을 간다는 의미는 이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연대해야 된다. 아까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공공성을, 우리가 그걸 살기 위한 연대가 공공성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기후심을 넘어가는 좀 고의가 발견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이거는 또 아직 다 벗어나서 우려하는 부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에 대한 또 이렇게 글들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이제 지하철 벗어난 아주 좀 더 벗어난 이게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공공성 통해 가지고 이제 공공교통을 통해 가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지하철도 건설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공공성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규모 환경파괴가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후성이 미국이라는데 환경파괴가 일어날 거예요. 공유통이 결국 그런 역설이 올 거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또 수요가 막 늘어나면 신규 건설 노선이 막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게 지가가 상승할 거잖아요. 결국 그럼 너도 나도 또 지가 상승을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공유통이라는 측면이 그냥 수요로만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탐욕이 증가하는 사회가 더 역설이 올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본인 속에 넣고 이 기후정의가 연관해서 그래서 그게 또 기후정의가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런 부분까지 좀 이런 게 또 같이 이제는 이 질문도 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일부러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대중교통 수요 증가가 과연 또는 대중교통 수요를 증가시키는 말이 과연 선인가? 그것이 본인을 해결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좀 우리도 좀 더 생각의 폭을 달리 더 할 때 하자. 그리고 짧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하철이 과연 친환경 교통수단인지 아직도 저는 아직도 확신이 안 듭니다. 이렇게 그린워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사실 뭐 지하철 때문에 원전도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전 질문 몇 가지만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을 미리 드렸더니 답하시는 분이 알아서 다이제스트를 해갖고 답을 하는. 이제 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서재환 동지께는 다시 정리를 해서 하자면 버스는 조금 더 독특할 것 같아요. 버스 투자 확대라라고 하는 요구하기가 좀 껄끄럽죠. 사실은 저는 민주버스 본부가 그 주장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 이게 어쨌든 현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공공성 확장과 환경의 문제라는 것이 그 버스 중고용제 전과 후로 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제로 버스 운전직이 아니고 차량을 정비하는 정비사거든요. 그래서 진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중고용제 전에는 그 내연기관차가 많았잖아요. 경유를 쓰는 차량들이. 그 당시만 해도 버스 운행 시스템 자체가 배차 간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회사차를 넘어서라도 손님만 많이 태우고 장땡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의 출력이 좋아져야 돼요. 타회사차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안전모 센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작이 빨리 닫혀야 돼요. 그래야 출발이 빠르니까. 그런데 앞차를 넘어가기 위해서 연료량을 조절하는 그 부속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열면 막 내연이 장난하게 나오죠. 근데 차는 잘 나가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용제 이후에는 그 승객을 많이 태워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사업주들한테 이게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배차 정지성을 지키고 뭐 이런 안전사고 없이 다니는 것이 왜요? 사업자한테는 더 많이 이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운전하시는 기사들의 입장도 많이 변한 거 맞아.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하철하고 좀 비교가 되겠지만은 버스는 어떻게 보면 중고용제로 넘어오면서 환경적 부분이 개선된 건 맞습니다. 과거에 비했을 때. 근데 이 공공성을 확장하고 대중교통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내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과 중공의 전과 후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2004년도 이전에 중공제를 이명박이 발표했을 때 현장에서 우리 준공무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버스사도 이주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는 그 급여제도 체계에 근속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한 회사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 수당이 더 많이 붙는 거예요. 근데 준공공제는 사라졌죠, 당연히. 왜냐면 들어오기가 힘들어졌어요. 그 전과 후가. 그때는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때나 갈 수가 있었는데 중공제 이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주도 그렇고 또 현장에 있는 노동자도 그렇고 많이 공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네? 뭐 이런 거 우리들만의 그냥 착시적인 착각일 수 있으나 그래서 저는 공공성 확장이라는 문제도 현장에서 크게 고민을 안 합니다. 근데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무상교통을 주장을 못하지? 왜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꼭 많은 분들이 타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일정 수익을 갖다가 내야 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물음표. 근데 그 물음표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준공제 구조를 보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준공용제라는 게 뭔 뜻인가라는 거에 궁금했었고 공용제라는 얘기는 분명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운영비는 시민세금인데 돈을 벌어가는 거는 개인사업자가 벌어간다는 이 특이한 구조가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무상교통이라는 걸 주정해보는 것이 외려 지금의 자가용을 이용하고 싶은 많은 이런 분들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또 우리 일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냐 외려 반대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더 지금의 그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 버스가 안 다니는 이런 현상을 기본 교통권이나 이런 이동권 관련된 부분을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걸 또 보지층을 확장한다고 하면 외로 지금보다는 더 많은 버스가 생길 거고 그만큼 또 일자리가 느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 바탕이 좀 있었고 가장 중요했던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시민세금이 개인사업주의 부의 축적의 목적이 되는지 이거를 또 철두철미하게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굳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결국은 시민도 힘들어지지만 그들의 이윤을 위해서 버스 노동자가 희생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버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더 확장하는 것이 우리가 노동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고 우리 일자리를 지키는 거다라고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이제 마무리 질문 쪽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아마 이용수 연구원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통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내부 구조를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게 하나의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좀 딜레마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우리가 요금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중공영제 하에서 요금 정책만 가게 되면은 사실 사업자는 더 좋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제 운영 체계 개선 뭐 이런 것들의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주렁주렁 뭔가 전제 조건이 계속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주장에 좀 곤란함이 있는데 특히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중교통 체계 혹은 공공교통 체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좀 외국하고 좀 다른 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느끼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개 정도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 그게 이제 외국에서 진행되는 기후정의 운동이나 혹은 기후운동에서 바로 차용할 수 없는 어떤 맥락 같은 거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혹시 뭐 바로 떠오르는 게 있을까 모르겠으나 이건 사전 질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도 십몇 년 연구하신 또 이 교통 대중교통의 베테랑님이 그래서 좀 통을 넓혀야 되죠. 그래서 해외 사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맥락적으로 한국의 교통체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랄까? 예,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이전부터 교통 체계, 통합 교통 체계 많이 광역 교통 통합 체계 많이 했었고 한국에서도 많이 해외 사례를 들었는데 저는 그 해외에서 그 사례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독일이 파리든 프랑스든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광역 교통을 통합을 했냐? 그러니까 다들 돈 없는 사람은 역세권에 살지 못하는 거고 자기가 원치 않게 직주 분리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어쩌면 자본주의 어쨌든 모순일 수 있는데 이거를 교통적으로 어떻게 통합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럼 네가 어디에 살든지 저렴한 요금으로 상당히 공공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가 사는 곳에 차이가 없이 원하는데 네 생활에 박자를 맞춰줄 수 있는 공공교통이 공급되고 운영된다는 저는 그 철학이 외국에는 깔려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우리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우리 수도권보다 더 넓은 그 수도권 지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그 통합 관리라는 게 어떤 공학적인 시스템적인 게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네가 중심에 살든 끝에 살든 공공 서비스를 다 똑같은 가격으로 평등하게 그리고 불편하게 하지 않게 이용한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교통을 통합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공용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원하는 대로 노선을 개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재정이 그 멀리 있는 사람하고 적게 거치는 사람들하고 대중교통을 평등하게 이용하려면 당연히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더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요금으로 의존하지 말고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공용화돼야 되는 거고 또 관리가 당연히 민족 거버넌스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려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사를 얘기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자동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의견을 더 자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안 몰려간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 가격교통 체계를 보면서 그냥 기술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런 조직도 그리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걸 왜 했느냐 어떤 정신을 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런 접근이 없고 그리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국토부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교통 소외 지역이 한 40% 넘습니다. 근데 그 소외 지역도 상당히 아주 널널한 기준으로 한 거고요. 좀 촘촘하게 하면 거의 한 50%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지역들에게 버스든 철도든 특히 버스가 공급되는 거를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없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그런데 보내야
되냐? 뭐 그런 논쟁도 있죠. 그리고 또 수도권은 또 말한 것처럼 당연히 멀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통 서비스를 사용하니까 수익적 부담 엄청에 따라서 네가 더 많이 내야 돼 이런 얘기도 많이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철학들, 그러니까 뭐 좀 고상하게 철학이긴 한데 기본권이죠. 네가 전국에 어디에 살든지 의식주 뭐 똑같은 그런 기본 권리로서의 그 교통도 똑같이 누려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에 보면 서울 중심에 있는 이 국가 체계 내에서도 낭비적 요소죠. 서울에 좀 사람들 계속 몰리고 거기에 대해 교통 인프라를 더 투자해야 되고 어쨌든 그 가미를 해소해야 되는데 지역을 고민할 새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미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개인교통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느새 그 중소도시에서는 주차장이 더 큰 지역 견학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공공교통이 확대되는 게 기후 위기의 해소와 또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공공교통은 결국 어떤 그런 기본권이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노조 분들한테 좀 우리가 이제 공공교통의 수호자로서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좀 접점을 높여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수준님 얘기하셨지만 결국 그 공공성이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지키는 거다. 노동자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후기 다 지킨다는 것을 좀 공감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좀 블록을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근데 아직은 사실 그게 많이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헐건데 좀 차근차근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상현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를 이런 형태로 기획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조합원들 3명과 그다음에 굉장히 친한 그 친노조파 1명이 계시고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 공공교통 특히 기후 정의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생산자인 노동자와 그 다음에 시민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인데, 사실은 기후 시민으로서 혹은 기후 운동에서 출발한 그 시민 운동의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노동조합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저기 박지영 국장님 보지 말고요. 노동조합이랑 같이 활동하거나 사업할 때 제일